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 시공학 제1장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단원 예상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잘 출제됩니다. 불량품 결정 고장 등의 발생 건수를 현상과 원인별로 분류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항목별로 분류해서 문제의 크기 순서로 나열하여 그 크기를 막대 그래프로 표기한 품질 관리 도구는 했습니다. 자, 품질 관리 도구 중에요. 막대 그래프로 값이 큰 것부터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답은 1번의 파레토그램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역시나 같은 문제인데요. 잘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품질 관리를 위한 7가지 도구 중에서 불량수, 결점수 등 셀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분류하여 항목별로 나누었을 때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쉽도록 그림이나 표로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자, 이렇게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해서 집중도였다, 그죠? 자, 우리가 요거는 3개네, 4개네, 5개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도 되고 표로 요거는 A 항목은 4개, B는 3개, C는 7개. 여기 가장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 체크해서 집중이 어디 되어 있는가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바로 답은 3번의 체크시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문제입니다. 시공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통계적인 도구가 아닌 것은 우리가 품질 관리를 위한 통계적인 수법, 통계 도구에 7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자, 파레토도 막대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영양도다라고도 합니다. 일반 그래프가 있고요. 산포도 또는 산점도가 있고요. 히스토그램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가 분포도라고 합니다. 체크시트 금방 했습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 알 수 있는 집중도가 됩니다. 특성 요인도는 원인과 결과를 물고기 뼈, 어골 모양으로 그리죠. 그래서 원인 결과도다라고도 하고요. 층별은 부분 집단도. 요 층은 어떻고 요 층은 어떻고 전체를 층으로 나눠보죠. 부분 집단도다라고 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답은 1번의 작업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넘어갑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전사적 품질 관리, 즉 TQC 도구, 금방 했던 7가지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결과와 원인이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한다. 요거는 원인, 결과도죠, 그죠? 또는 뭐라고 말합니까? 특성 요인도가 되겠죠. 요인과 결과의 관계를 특성과 요인의 관계 또는 요인과 결과의 관계를 어골, 물고기, 뼈 모양으로 그려가는 방법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불량이나 결정, 고장 등의 발생 건수를 분류 항목별로 나누어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이다. 그죠? 자, 이렇게 발생 건수대로 나누어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발생 건수대로 나열해서 그 크기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었다면 파레토도가 되겠다. 그죠? 우리가 산포도나 산점도는 서로 대응되는 2개의 짝으로 된 데이터를 그래프 용지의 점으로 나타내어서 얼마나 산포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였죠. 그래서 2번 답도 틀렸죠. 그죠? 체크시트입니다. 개수치의 데이터가 분류 항목의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집중도이다. 그죠? 체크시트는 집중도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서로 대응되는 2개의 짝으로 된 데이터를 그래프 용지의 점으로 나타내는 게 뭐였습니까? 산점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맞는 설명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5번 역시나 같은 유형의 문제 잘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품질 관리를 위한 통계적 수법으로 이용되는 7가지 도구를 특징별로 조합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히스토그램은 분포를 알아보는 분포도,
spektro그램은 영양도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죠? 특성 요인도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원인 결과도인데요. 체크시트는 뭐라고 했죠?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집중되어 있나 알아보는 집중도다라고 했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의 주공정, 영어로는 critical path다. 그죠?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TF가 total 플로트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여유가 제로인 작업을 주공정 작업이라고 합니다. 총 공기는 공사 착수에서부터 공사 완공까지의 소요 시간의 합계이며 최장 시간이 소요되는 경로가 바로 주공정, 크리티컬 패스가 된다. 맞죠? 그죠? 주공정은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다. 변화될 수 있겠다. 맞고요. 주공정에 대한 공기 단축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공사 착수에서 공사 완공까지 가는 가장 최장 시간, 가장 긴 시간이죠. 그래서 공기를 단축할 때는 가장 긴 시간인 주공정을 위주로 공기 단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공정을 대상으로 공기를 단축해 나간다.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넘어갈게요. 역시나 같은 유형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의 단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요거는 공정표다. 그죠? 자, 첫 번째, 다른 공정표에 비하여 작성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는요, 우리 여러 가지 장점 많았죠. 작업 상호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나타내다 보니까 상호 간의 관련성 알기가 쉽고요. 개개의 관련 작업이 표시되어 있어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의 전체적인 진척 관리를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공기 단축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표시되다 보니까 공기를 줄일 수 있는 가능 요소 발견이 용이합니다. 신뢰도가 높고 전자계산기 사용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공정표가 된다. 그죠? 근데 단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까요. 작성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작성이나 검사에도 특별한 기능이 요구가 되고, 진척 관리에도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고, 표시상 제약으로 전체를 한 공정표에 나타내다 보니까 작업을 세분화하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다. 너무 세분화한 작업까지 다 나타내기는 곤란하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네, 그러면 7번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단점이 아닌 것은 했다, 그죠? 다른 공정표에 비하여 작성 시간 많이 필요하다, 맞겠죠? 작성이나 검사에는 특별한 기능이 요구됩니다. 진척 관리에 있어서도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었다, 그죠? 계획 관련 작업이 도시되어 있어서 도시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알기 어렵다. 틀렸죠, 그죠? 개개의 전체 네트워크가 표시되다 보니까 관련 작업이 도시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고 알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자, 틀린 내용 답은 4번 되겠습니다. PERT, CPM의 장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 읽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전체 공정을 다 전체를 알 수 있는 네트워크 공정표가 있었고요. PERT, CPM은 상세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요. 변화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 수립이 가능하고 요거는 간단하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작업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작업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책임 소재 파악이 용이하고 정보 교환이 용이한 게 PERT, CPM 공정표의 장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알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기 조정 요소 알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거는 네트워크 공정표가 되고요. 작업 선후 관계가 명확하면서 상세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공정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니까요.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책 수립이 가능하고 작성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게 PERT, CPM 공정표의 장점이다. 이 정도 보겠습니다.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비용과 관련된 최저간 선택이 가능하다. 비용이 아무래도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겠죠. 작업 선후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작업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고 책임 소재 파악이 용이하다. 맞고요. 주 공정에 의해서만 공기 관리가 가능하다. 틀렸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넘어가겠습니다. 설계가 시작되기 전에 프로젝트 실행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실제 설계의 초기 단계 또는 진행 단계에서 여러 설계 대안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것은 이렇게 설계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해도 가능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견적. 우리가 앞에서 한번 문제 풀었었다, 그죠? 뭐였습니까? 네, 계산 견적이었죠. 명세 견적, 상세 견적 또는 입찰 견적은 완비가 된 설계 도서, 현장 설명, 질의 응답에 의거하여 정밀히 적상 견적을 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계산 견적은 설계 도서가 불완전하거나 정밀 산출 시간이 없을 때 실시하는 거고요. 설계가 시작되기 전에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을 알아보거나 설계 초기 단계나 진행 단계에서 여러 설계 대안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그죠? 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 시공 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른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은 뭐 하냐면 건축을 시공을 시작한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공종별 재료량 품셈,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겠다 알아봐야겠죠. 재방지 대책은 계획할 때부터 수립해야겠죠. 공정표 당연히 작성해야겠죠. 근데 원적도는 현치도라고도 합니다. 현장의 치수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시공 단계에서 합니다. 시공하면서 실제로 그 설계가 현장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어떤가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작성하는 게 아닌 건 원척도 또는 현치도의 제작이다. 기억하시고요.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의 주공정. 주공정은 크리티컬 패스인데요. 가장 긴 공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공정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기를 단축해 나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토탈 플로트, 그죠? TF가 제로인 작업을 주공정 작업이라 합니다. 총 공기는 공사 착수에서부터 공사 완공까지 소요 시간의 합계며 최장 시간이 소요되는 경로입니다. 주공정은 고정이나 절대적인 게 아니라 가변적입니다. 주공정에 대한 공기 단축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주공정을 대상으로 공기를 단축해 나가죠. 앞에서 풀었던 문제, 동일한 문제네요.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2번이죠. 가치공학, 영어로 줄여서 VE라고 했습니다. 그죠? 적 사고방식 중에 옳지 않은 것은 VE는 뭐였는가 하면요. 비용분해, 그죠? 우리 위에 뭐였습니까? 기능이었죠. 비용은 적게 들이고 많은 기능을 발휘하는 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풍부한 경험과 직관 위주의 사고 그랬고요. 기능 중심의 사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 또는 고객 중심의 사고고 생애 비용을 고려한 최소의 총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 중심, 사용자 중심, 생애 비용을 최소화하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풍부한 경험과 직관 위주의 사고가 아니라 고정관념을 제거하는 사고가 필요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원가 절감에 이용되는 기법 중에 VE, 금방 했던 가치공학이었습니다. 가치를 정의하는 공식은 했습니다. 비용은 적게 들고 비용분해, 그죠? 큰 최소의 비용으로 막 큰 기능을 발휘하는 게 결국은 가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바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건축 시공의 변화에 따른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빌딩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건설 시공법은 습식화. 자, 물이 들어있는 습식화는 오래 건조해야 합니다. 그죠? 간단하게 뭐 하고 있다? 건식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했죠. 그죠? 틀렸습니다. 도심지 지하 심층화에 따른 신기술이 발달되어 가고 건축 구성재나 부품은 PC화, 그죠? 규격화되고 있다. 공장에서 생산해서 규격화해서 생산해서 현장에선 조립만 하는 게 PC화였습니다. 그죠? 틀린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정표 종류로 옳은 것은 자, 한 공종의 작업이 하나의 숫자로 표기됩니다. 컴퓨터에 적용하기 용이한 이점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요. 각 작업은 노드로 표기하고 더미의 사용이 불필요하며 화살표는 단순히 작업의 선후 관계만을 나타낸다. 그죠? 한 공종의 작업이 하나의 숫자로 표기가 되면서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작업은 노드로 표기되고 더미 사용이 필요 없으며 화살표는 단순히 작업의 선후 관계로만 나타내는 게 PDM 공정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에서요. 공정표에 대한 설명이 별로 조금 부족하고 지나오다 보니까 이 공정표마다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공정표 자체가 건설 안전 쪽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 그냥 출제된 내용 정도만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실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너무 다양한 내용도 사실은 출제가 잘 안 되고 굉장히 과거 문제들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크게 출제가 많이 않다 보니까요. 출제된 내용 위주로 공부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6번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공정표에 대한 공부가 또 몇 시간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만큼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요. 간단히 그냥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결합점 2에서의 가장 늦은 완료 시간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죠? 가장 늦은 완료 시간. 우리가 EST가 뭐냐면요. 가장 빠른 개시 시간이죠. Earliest Starting Time이었죠. 그죠? 그래서 가장 빠른 개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개시 시간. 그죠? 그리고 LFT가 뭐냐면 가장 늦게 마칠 수 있는 시간이 LFT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EST는 그냥 간단히 그냥 설명하자면 가장 빠른 개시 시간은 전진 계산, 화살표를 앞쪽으로 계산해 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뒤로 진행하는데요. 복수일 때는 최대값으로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고 간단히 한번 볼게요. 일단 시작이니까요. 0입니다. 그죠? 0에서 출발합니다. 2로 간다 할게요. 자, 2로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이게 공정이죠. 그죠? 3일 만에 가는 거예요. 그죠? 또 2로 가볼게요. 2로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화살표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장 빠른 개시 시간은 3일 걸리는 3이 되겠습니다. 3으로 한번 가볼게요. 3에 가기 위해선 요렇게 가면 4죠. 그죠? 4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3에 갈 수 있죠. 3일 더하기 2일이니까 요거 좀 수정하겠습니다. 이 EST는 복수일 때는 최대값으로 한다 했죠. 이렇게 가면 4인데 2를 통해서 3으로 가면 3일하고 2일이니까요. 합이 얼마 되겠습니까? 5. 4하고 5 중에는 5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이제 4로 가볼게요. 4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도 되겠죠. 3일이고 6일이니까요. 다음에 9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그죠? 3일이고 2일이니까 5일이죠. 5일 더하기 7일 하면 얼마예요? 12일 됩니다.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죠? 4일이고요. 7일이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11일이에요. 그 중에 복수일 때는 최대값이 가장 빠르게 개시하는 시간대니까요. 이게 되겠다. 그죠? 12일이 됩니다. 6으로 가볼게요. 6으로 가기 위해선 이렇게 가도 되겠다. 그죠? 3일, 6일 다음에 9일이고 8일 하면 17일 됩니다. 그죠? 또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3일이고요. 2일이면 5일이죠. 5일에다가 7일 더하면 12일.
12일 더하기 8일 하면 20일 됩니다. 그죠? 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4일이고요. 4일이고요. 8일이죠. 8일에 2일을 더하면 10일입니다. 그죠? 또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4일이죠. 7일이죠. 11일입니다. 11일에 8일을 더하면 19일 됩니다. 그죠? 또 있나요? 다 했는 거 맞나요? 지금 이렇게 해서 6가지간의 화살표를 다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긴 시간은 20일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가장 빠르게 개시할 수 있는 시간. 그죠? 요건 하나 수정한다라고 했습니다. 5로 수정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LFT 같이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LFT는 가장 늦은 마치는 시간, 가장 늦은 완료 시간인데요. 역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거꾸로 화살표가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서 아까 EST가 20이었는데요. 동일하게 LST 20이 됩니다. 자, 여기 20에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늦게 마칠 수 있는 시간은 거꾸로 화살표가 가는데요. 20일에서 2일을 빼주면 18일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20일에서 거꾸로 화살표 가면 8을 빼주면 12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는데요. 화살표 2개가 나갔으니까 2개가 되돌아 들어오겠습니다. 18일에서 4일을 빼주면 14일이죠. 하지만 8일에서 7일을 빼주면 5일이죠. 아까 요거 5로 수정했죠. 그죠? 최대값 돼야 되고요. 2개 중에 이번엔 최소값 돼야 되니까 요거 얼마입니까? 5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요거 둘 다 수정할게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가 요렇게 나갔으니까 요렇게 들어와야 되고요. 이렇게 나갔으니까 요렇게 들어와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12일에서 3일을 6일을 빼줄게요. 12일에서 6을 빼게 되면은요. 얼마입니까? 그죠? 6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네. 요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오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까지가 18일이었죠? 4일이 소요되고 14일이고요. 이렇게 가면 얼마입니까? 18일이고 그 다음에 4일이 소요되고 그럼 14일에 2일을 빼게 되면 12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가 12일이었습니다. 12일에서 7일을 빼면 5일이죠. 5일에서 2일을 빼면 3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개 중에요. 최소 일수 3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1로 갈게요. 요렇게 돌아와야 되고 요렇게 돌아와야 합니다. 3일에서 3일을 빼면 0이 되고요. 5일에서 4일을 빼면 1인데 그 중에 최소치니까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결합점 2에서의 가장 늦은 완료 시각을 계산하라. 그죠? 2에서의 가장 늦은 완료 시각은 3이다. 3일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했는데요. 자, 이게 많이 출제된다면 좀 깊이 알아야겠지만 한 번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깊이까지는 가지 않고요. 이 정도에서 문제 해결하고 지나가도 괜찮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또 출제가 안 되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후속 작업의 가장 빠른 개시 시간이니까 EST죠. N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죠? 다음 작업이 가장 빨리 시작되더라도 나는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다. 이 뜻이 되겠죠. 한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입니다. 다음 작업이 가장 빨리 시작하더라도 가지는 여유니까요. 가장 자유로운 여유죠. 어디에 구속도 안 되죠. 이게 바로 자유여유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여유 FF는 후속 작업의 가장 빠른 개시 시간 EST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작업이 가져올 수 있는 여유였죠.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전체 여유 한번 볼게요. 토탈 플로트, 그죠? TF입니다. 전체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작업이 가지는 여유였습니다. 자, 간섭 여유는 종속 여유다라고도 합니다. 간섭 여유, 종속 여유인데요. IF 또는 DF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후속 작업의 가장 빠른 개시 시간에는 어때요? 지연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사 기간에는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가지는 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크리티컬 패스, 줄여서 CP고요. 또는 주 공정선이다라고 했죠. 그죠? 자, 개시 결합점에서 종료 결합점에 이르는 가장 긴 경로이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주공정선 CP를 대상으로 공기를 단축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더미는 결합점이 가지는 여유시간이다라고 했는데요. 위에서 여유시간은 토탈 플로트 할 때 여유시간 플로트였죠.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여기에 플로트가 바로 여유시간이었죠. 작업의 여유시간 맞고요. 더미는 정상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작업 상호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점선 화살표를 뜻하죠. 자, 2번 틀렸습니다. 디펜던트 플로트 해서 요거는 후속 작업의 토탈 플로트에 영향을 주는 플로트이다.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공정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벤트는 작업의 결합점, 개시점, 종료점이다.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액티비티 해서 요거는 활동인데요. 네트워크 중 둘 이상 작업을 잇는 경로가 아니라 활동은 화살표를 표시하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요 2번에서 3번 화살표 이렇게 네트워크 공정표 나타내었죠. 각각의 단위 작업을 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랙인데요. 결합점이 가지는 여유 시간이다. 플로트는 작업의 여유 시간이다. 아까 우리가 토탈 플로트 할 때 요것들은 전부 다 한 작업이 가지는 여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플로트는 작업의 여유 시간이고요. 슬랙이라는 건 결합점이 가지는 여유 시간이다. 맞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20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게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LOB 기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LOB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읽어보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타냅니다. 그죠? LOB 기법은 라인 오브 밸런스에서요, 반복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정, 생산성을 기준으로 각 반복 작업의 진행을 표시하여 전체 공사를 도식화하는 기법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골조, 조정, 미장, 도장, 그 다음에 또 골조, 조정, 미장, 도장 이게 계속 반복이 될 때 반복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정을 나타내는 게 LOB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볼게요. 옳게 설명한 것은 했다. 그죠? 3번에 보니까 반복 작업에서 각 작업조의 생산성을 유지시키면서 그 생산성을 기울기로, 생산성이 기울기가 됩니다. 하는 직선으로 반복 작업의 진행을 표시하여 전체 공사를 도식화하는 게 뭐다? LOB 기법이다. 요거는 한번 보고 지나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원가 구성 항목 중에서 직접 공사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외주비, 경비, 노무비, 일반 관리비. 자, 요 중에서요,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 관리비는 간접 공사비에 해당합니다. 직접 공사비 항목은 외주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그죠? 이런 것들이 직접 공사비 항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계약 문서의 결함에 따른 클레임. 아무래도 계약하는 문서가 잘못되었을 때, 그죠? 항의 클레임 걸리겠죠? 현장 조건 변경되었을 때 따른 클레임, 공사가 지연에 따른 클레임. 이런 것들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클레임인데요. 작업 인원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클레임의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3번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의 항목을 시공 계획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 계획의 순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계약하는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 확인을 했다면 설계 도서, 여러 가지 도서, 자료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자료와 현지가 맞는가 현지 조사합니다. 그 설계 도서와 현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수량을 파악해서 시공계획 입안을 합니다. 자, 그럼 다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뭐부터 확인하자. 어떤 조건인가 계약 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 가지 자료죠. 설계 도서를 파악해 봅니다. 자료 파악했다면 현장 가서 확인해야겠죠? 현지 조사를 실시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장에 갔더니 뭐가 몇 개 정도 있어야겠다? 주류, 수량 파악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계획에 들어간다.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1번 답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총 공사 금액을 부기한 뒤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년에 걸쳐서 공사를 이행하는 계약 방식은 했습니다. 자, 수년에 걸쳐서 공사를 이행하는 계약을 하겠다. 그죠? 그래서 총 공사 금액을 부기해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서 그게 한 해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계약을 하겠다라는 거다. 그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장기 계속 계약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단연도 계약은 이행기간이 1회계 연도인 것, 그죠? 그래서 사업 내용도 확정되고 총 예산도 확보되어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입찰과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1회계 연도 안에서 하는 계약은 단연도 계약이고요. 수년이 걸리는 공사는 장기 계속 계약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는데요. 이것도 잘 안 나오는 거,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건축공사의 현대화 방안 중에서 3S 시스템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화 방안의 3S 시스템은 단순화하고 규격화하고 전문화한다. 이게 3S였죠. 그죠? 기계화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 개설 후 공사 착공을 위한 공사 계획 수립 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 그죠? 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사람이 뽑혀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건 현장 투입하는 직원의 조직을 편성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넘어가겠습니다. 착공 단계에서 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했습니다. 현장 직원의 조직 편성은 가장 먼저 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예정 공정표 나와야 합니다. 시공 상세도의 작성, 실행 예산의 작성. 현재는 공사 계획을 수립하죠. 조직이나 공정표나 실행 예산은 나와야겠지만 시공하는 상세한 도면은 언제? 시공할 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획에서 필요 없는 건 바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시공계획 수립 시에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공정표, 실행 예산, 재해 방지 계획은 계획에서부터 사고를 방지하는 계획 수립해야 된다 그랬죠. 현치도 또는 원척도라 그랬죠. 현장의 치수, 원래의 치수대로 그려보는 그림은 시공 단계에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9번 넘어가겠습니다. 착공을 위한 공사 계획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일단은 설계 여건 숙지, 설계 도면, 설계 시방서, 공사 시방서 당연히 숙지해야겠죠. 현장의 여건이 어떤가 조사해야겠죠. 공사 특성과 공종별 공사 수량 파악해야 계획을 세우겠죠. 근데
현장의 여건은 조사해야겠지만 설계하는 여건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거 1번 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공사의 시공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시공 속도를 느리게 할수록 직접비는 증가된다 했는데요. 직접비라는 건 공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소요 인건비나 자재비나 꼭 필요한 경비죠. 그래서 그거는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하나 느리게 하나 똑같겠죠. 그런데 시공이 느려지면은 그만큼 간접비, 그죠? 일반 경비 같은 게 늘어나겠죠. 그죠? 일반 관리비. 그래서 직접비가 아니라 간접비가 증가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1번 틀렸고요. 급속 공사를 강행할수록 품질은 나빠질 수 있겠죠. 시공 속도는 간접비와 직접비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함이 가장 적절하겠죠. 자, 시공 속도를 빠르게 할수록 간접비는 감소됩니다. 직접비는 속도하고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랬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공사 계약서에는요, 생각해 보세요. 공사 내용이 뭐다? 공사명, 공사 장소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급 금액. 그죠? 돈이 얼마만큼 들고 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 이거 들어가야겠죠. 계약서니까요. 도급 금액 및 지불 방법.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대한 손해부담. 천재지변이 생겨서 이게 다 붕괴되었을 때 손해배상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계약서 들어가야겠죠. 근데 재해 방지하는 대책은 계약서에는 들어갈 필요 없죠. 계획서, 공사를 작성하는 계획에는 들어가지만 현재 지금 도급업자랑 발주자가 계약할 때는 재해 방지 대책까지는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되겠습니다. 공사의 도급 계약이다. 그죠?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공사 내용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구조 설계에 따른 설계 방법의 종류라고 했고요. 공사 착수하는 시기, 완성하는 시기. 자, 착수는 언제 할 것이며 완수는 언제 하겠다, 완공 언제 하겠다 들어가야겠죠. 그죠?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담보하는 방법. 당연히 계약하니까 하자에 대한 부분 들어가야겠죠. 근데 구조 설계에 따른 설계하는 방법의 종류를 계약에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넘어가겠습니다. 공사 도급 계약 체결할 때 첨부하지 않아도 좋은 서류는 했습니다. 자, 도급 계약서는 계약하니까 당연히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다라는 설계도 있어야겠죠. 전체적인 공정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시방서는요, 시공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 단계는 필요하지만 계약할 때는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요,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잘못 설명했네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읽으면서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첨부하지 않아도 좋은 건데요. 도급 계약서는 기본 필요하겠죠. 설계서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공정표는 뭐냐면 시방서를 가지고 공정표를 그려야 하니까요. 시방서는 시공 방법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계약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전체적인 공정표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사 계획을 세울 때 작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도급 계약 시에 첨부할 사료, 계약서, 설계서에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현장 설명서, 물량 내역서 들어가고요. 산출 내역서, 비밀 유지 계약서, 그죠? 그 다음에 기타,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라는 합의서, 비밀 유지 계약서, 약식 변경 계약서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 시방서는 해당이 되고 산출 공사 내역이나 설계 도면. 근데 이게 지금 2015년 문제이고요. 정확하게는 지금 조금
규정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시방서라고 해놓지는 않았죠. 그죠? 설계서나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물량 내역서 들어가고요. 산출공사 내역서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과거 기출이다 보니까 조금 지금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차라리 공사 설계서다. 그죠? 이렇게 바꾸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답은 공사 공정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상 및 특급 공기와 공비가 주어질 경우에 비용 구매를 계산하라 했는데요. 요거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장점, 단점 해놨는데요. 자, 요게 특급 공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특급이고 이쪽 부분을 정상이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도요. 파란색 별표 잘 안 나왔는데 딱 한 번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용 구배는 정상 공기 마이너스 급속 공기분의 급속 비용 마이너스 정상 비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정상 마이너스 급속. 왜냐하면 마이너스 비용이 안 되려면요. 정상 공기가 더 길고 급속 공기가 짧겠죠. 그러니까 정상 마이너스 급속해야 됩니다. 위에는 생각해보면 급속 비용, 빠르게 하니까 금액이 더 크겠죠. 정상 비용이 더 작겠죠. 마이너스 안 되려면 급속 마이너스 정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 공기는 얼마냐면은 15일이에요. 15일이고요. 이게 아니네요. 여기가 정상이다. 그죠? 정상이 되고, 여기가 특급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이렇게 수정할게요. 그래서 정상 공기는 얼마냐면 20일이죠. 마이너스 특급 공기가 15일입니다. 분의 공비는요, 특급 공비가 18만 원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정상 공비가 12만 원이다. 그죠? 그래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의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요. 12,000원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비용급에 하루에 12,000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이 아니라 정상, 단점 아니라 특급 이렇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35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입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고 딱 한 번 출제되었죠. 항상 이런 문제들 나오죠. 그죠? 과락이 잘 걸리는 과목이기 때문에요. 과락형 문제들도 나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적용 대상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건설 안전에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까지는 좀 거리가 많이 멀지만 출제되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건축물 축조 공사로 연면적 1000m 제곱 이상이 비산먼지 발생을 신고해야 된다. 그죠? 건축물 축조 공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맞습니다. 굴정공사로 총 연장 3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300세제곱미터 이상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굴정공사 보겠습니다. 굴정은 구멍 뚫기 공사를 뜻합니다. 총 연장 200m 이상 또는 토사량은 200세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그죠? 300이 아니라 얼마다? 200이 되어야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공사, 정지공사로 공사 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다라고 했는데요. 자, 정지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토공사 중에 정지공사. 그죠? 토공사나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 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죠? 1500이 아니라 얼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목공사로 구조물 용적 합계가 2000이다라고 했는데요. 토목공사 중에서 구조물 용적 합계 한번 볼까요? 이쪽에 없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그죠? 구조물 용적의 합계는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m 이상인 공사이다라고 했는데요. 구조물 합계는 2000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1000이다. 그래서 이거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문제에 나왔는 것만 일단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옳은 거 기억하세요. 건축물 축조 공사는 연면적이 1000m 제곱 이상일 때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까지가요, 산업안전과 건설안전, 안전 파트라기보다는 시공 쪽 파트였죠. 그래서 건축 기사 쪽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많이 출제되거나 또는 실기까지 가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요. 조금 내용 이해하면서 좀 잘 몰라서 힘들다 해도 그냥 시공학을 너무 파고 들어가 버리면 뒤 공부가 또 지장받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하시고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